지금은 제 생각으로는 딱 요 정도 수준이 지나고 있지 않을까. 너무 많이 떨어졌다 정도밖에 호재는 없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1년 정도 선행해왔던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추정치가 떨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가격 상관없이 그때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사들어가는 시간인데, 자, 신한투자증권의 황유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여기 이런 자리에서 또 뵙네요. 네. 타 방송, 또 유명한 방송 많이 나오시는데 네. 저희 쪽에서는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네. 강남 쪽에서 녹화하는 거는 처음인데, 아, 진짜요? 강북하고 강남은 역시 공기가 다릅니다. 이게 약간 네. 투자자들의 공기도 다르고 도시 분위기도 다르고 확실히 네. 뭔가 이게 장단이 서로 있지만 뭔가 강남은 삭막하지만 빠르고 강북은 여유롭지만 느리고 네, 뭐 그런 분위기들, 투자 스타일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 그렇겠네요, 진짜. 이 지하철역에서 딱 내리자마자 네. 강남의 냄새 역시 강남의 냄새 그러면서 왔습니다. 오신 김에 에너지 좀 팍팍 받고 네, 그렇죠. 가시면 좋은 네.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네. 또 팀장님 인사이트 한번 들어보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네.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는데 네. 거의 그죠. 한 10월 중순,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그죠. 그러다가 요번에 CPI가 완전히 이제 분기점이 됐는데 그렇죠. 그때까지도 사실 코스피 지수는 많이 올랐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CPI 발표되고 다시 내려가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약간, 대부분이 투자자들이 그렇죠. 시장의 했었죠. 컨센서스였는데 네. 오히려 이제 예상치 하회가 나오고 네. 지금 파죽지세로 올라와서 거의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한 2,500 정도? 네. 그 정도 오늘 종가로 2,480이고 네. 저점이 2,130포인트니까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면 굳이 뭐 우리가 바닥에서 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네. 사실 우리가 그 2,150포인트를 기점으로 쌍바닥 테스트다라는 말들을 저희들끼리는 했었고 뭐 차트 조금만 보셔도 사실 그 정도 대충 다 보실 수 있는 자리니까 네. 그 정도에서 한 지금 15% 정도 올랐으니까 지금 잘 가는 대형주들은 뭐 한 20-30% 오른 거 수두룩 사실 하고요. 맞아요. 뭐 네. 일부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뭐 더 많이 섹터도 났었고, 약간의 몇 개 테마를 탄 종목들은 뭐 대시세까지는 아니더라도 짧은 기간에 큰 시세들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감히 어떻게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저도 뭐 사실 제가 뭐 에코노미스트가 아니고 뭐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PB 팀장이고, 그러니까 주로 하는 일이 이제 돈 되는 거를 쫓아다니는 직업이에요, 사실. 뭐, 네. 그게 주식이 됐든, 채권이 네. 됐든, 어떤 자산이 됐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 바닥에 대한 의미가, 예측에 대한 의미가 이번에 더 사실 많이들 아셨을 거라고 봐요. 바닥에 대한 예측이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보면 내려갈 때는 진짜 한없이 내려갈 것 같고, 사실 한 두 달 전만 해도 뭐 경제 지표나 심리 상태나 여러 가지 뭐 언론 기사나 이런 거 아무리 봐도 하락론자가 득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죠. 맞아요. 근데 그게 반대로 우리가 1년 전만 사실 되돌아가면 여기 차트로만 놓고 보면 네. 이때 이제 2021년 여름이었죠. 5월부터. 이때부터 사실 내년도 수출치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 YOY를 꺾이기 시작한다. 내년 2022년부터 꺾이기 시작한다라는 말이 나왔음에도 그래서 사실 나왔던 언론 기사들은 뭐 삼성전자 10만 전자 이상부터 시작해서 3,400 간다, 500 간다, 600 간다 그런 코멘트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사실 거기가 또 고점이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은 뭔가 이게 코로나처럼 뭔가 외부적인 환경 요인이 빡 있어야 V자 저점과 V자 고점이 만들어지는데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 결국은 고점도 약간 뭉뚱그려지고 저점도 뭉뚱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면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닥이나 고점. 근데 지금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쪽이 하는 쪽이 의견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반대로 이렇게 변곡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공포가 너무 시장에 빈번했을 때는 뭐 이 관련된 격언들도 많이 있지만 공포가 빈번하면 거기에 바닥인 케이스들이 많고 너무 희망론, 가슴이 웅장할 때 매도해야 된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때는 또 경계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는 거를 또 알아야 되겠죠. 예. 그걸 아마 이번에 2020년, 2021년에 주식 투자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뭐 계좌가 좀 힘들더라도 앞으로 주식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시간을 단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금리 인상과 인하 사이클에 나타나는 주식시장도 사이클이 한 4년, 5년에 걸쳐서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 한 2년 만에 압축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움직였던 거는 사실 저도 주식을 꽤 오래 했지만 경험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다 틀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구간이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환을 하는 게 계속 1970년대, 60년대의 금융 환경과 비슷하다라는 걸 소환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1960년, 70년대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 중에서 1960, 70년대 주식을 하셨던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나 이런 관련된 전망 보고서를 내시는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증권사 지점이나 또는 정말 슈퍼 개미 중에서 경험이 오래되신 분들도 지금의 사이클을 사실 경험하기 쉽지 않은, 최근 30년 내에 없었던 사이클이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금리 인상할 때 주가가 오른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할 때 경기가 버텨줄 수 있으니까 금리가 오른다라는 논리였었고, 저도 그 생각이었었고, 왜냐하면 최근 제가 20년 이상 20년 동안 봐왔던 거는 그랬었거든요. 처음에는 휘청하지만, 왜냐면 직전 사이클만 해도 그랬어요. 2014년, 15년도에 금리 첫 인상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가 그때 당시 130만원에서 270만원까지 갔었으니까, 맞아요. 금리 인상이 마지막까지 올랐었고. 그런데 지금 올해는 사실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전쟁도 있었고, 금리 인상 속도가 사실 역대 유례 없는 속도의 사이클을 좀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으로 뭐 테이퍼링 나오고 1년 뒤에 금리 인상해서 금리 인상하고 3년이나 4년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 지금 그것도 사실 2.75까지인가 인상을 했었거든요. 2점 중반. 근데 사실 이번에는 1년 전에 금리 인상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 중립금리를 2.75로 목표로 보고 간다는데 벌써 4잖아요. 맞아요. 이제 5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공포가 다가왔던 거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굉장히 압축해서 우리가 느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2020년, 21년에 시작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한 4년, 5년에 걸칠 사이클을 한 1년 정도에 압축해서 경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심리 상태도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 금리 환경이나 그 다음에 심리적인, 멘탈적인 부분까지 1년에 걸쳐서 압축적인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살아만 남으셨다면, 너무 레버리지나 이런 거 안 쓰셔서 살아만 남으셨다면, 다음 상승장 또는 앞으로 향후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 사실 맨 마지막에 할 얘기를 지금 해버렸네.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네,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예 그냥 2200, 2100선에서 왔다 그죠. 갔다 하면은 사실 많이 빠지고 싸니까 너무 그죠. 다가오만하다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저점 대비 15%, 16% 반등한 상황이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아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좀 저점에서 어떻게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담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좀 차익 실현 그죠. 요가 나오는 네.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2200,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더 기다렸다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네. 여기에서 이제 좀 꼬꾸라질 것인지, 좀 이게 진짜 어떻게 그 보시나요? 고민을 네. 저도 이제 고객님들 소통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제일 많이 해요. 지금이라 따라 붙느냐. 네. 네. 원래 단기 매매의 스타일 하셨던 분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죠. 올라가면 땡큐고 떨어지면 사면 되는 거고, 물렸던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종목을 사서 물렸어. 근데 물렸는데 물타기를 했어요. 추가 매수를 했어. 근데 본전이 안 되더라도 추가 매수한 부분이 올라오면 그건 팔아낼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어쨌든 평균 단가는 뭐 잔고상에서 손절로 보이겠지만 어쨌든 자산은 늘었을 테니까. 근데 고작업을 계속 하셨던 분들은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2200포인트나 2300포인트에서 현금 더 떨어지고 2000포인트 깨질 걸로 생각을 해서 현금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2300포인트, 이게 주가가 2100포인트까지 갈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내 판단이 맞았구나라고 하셨겠지만, 사실 지금 되게 생각보다 빨리 올라와서 내가 판 가격보다 분명히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아요. 지금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뭐 2차전지부터 시작해서 대형주도 다 마찬가지니까. 오늘은 중소형주가 좀 셌습니다만 저는 사도 된다 생각해요. 네, 사도 된다 생각하고요. 네. 첫 번째로는 뭐 주식 바닥 어차피 알 수 없고요. 네. 여전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그건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주식 어차피 바닥을 못 맞추고요. 네. 주식이 비싸면 내가 이 주식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도 전략인 거고요. 네. 지금 뭐 오늘 사자고 말씀드리면 나 2300포인트 내려가서 살래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막상 주가가 2300포인트 내려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또 막상 못 사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네, 또 막상 내려가면 지금 2,500에서 다시 200포인트 정도가 빠지면 네. 200포인트 정도가 빠지면 또 비관론적인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다는 거는 뭔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만약 예를 들어서 앞으로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간다. 예를 들어서 뭐 음봉 하나 세게 맞았다. 네. 뭐 이렇게 뽕 하나 맞았다. 이렇게. 와, 끔찍하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 10% 정도 빠져야 되잖아요. 10% 정도 빠져야 되니까 그러면 또 뭔가 대형 악재들이 등장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그럼 더 내려가면 사야지 해야 돼요. 그럼 결국 또 못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분할 매수인 거고요. 올해, 그러니까 조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경험하지 못해봤던 장이라고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걸 이제 주봉을 좀 보면 올해 큰 하락이 3번 있었거든요. 여기서 한 번, 네. 여기서 한 번, 사실 여기서 마무리인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왜냐면 1년에 2번 정도 급락 나오고 신용잔고가 급격하게 빠지는 시장이 1년에 2번 정도 나오고 제 경험상으로 2번 정도 나오면 거의 대부분 반등이 나옵니다. 최소한 옆으로 횡보하는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빠졌죠. 10월 달에. 맞아요. 네, 그러면서 1년에 15%씩 하락이 3번 나오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하면 이거 방향 거꾸로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내려갈 때 손절치고 올라갈 때 물 타고 그랬다가 또 빠지고 이걸 3번 하면 여기서 신용매매 잘못하면 정말로 장구가 확 줄면서 멘탈이 완전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2번 정도 나오면 바닥이라고 보는데 이게 3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진짜 힘들었던 장인 것 같고 기존에 없었던 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빠지지만 않으면 이제 옆으로 횡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이거와 지금과 비슷한 심리 상태를 언제 겪었냐면 2018년 10월 달에 겪었어요. 그때도 상당히 안 좋았어요. 네, 2018년 10월 달에 잘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었냐면 그때도 금리 인상 막빠지기는 했지만 2018년 10월에 뭐 했는지 기억나세요? 2018년 10월에? 네. 딱히 뭐 기억나는 건 없으시겠지만 그때 이제 그 뭐지? 약간 피부 선호였나? 연준에서? 아닙니다. 지금 많이 좀 희석됐지만 네. 요때거든요. 요때. 네네. 그때도 보시면 쾅쾅이었어요. 맞아요. 쾅쾅. 네. 요거는 뭐 고점에서 빠지는 거니까 그러진 않더라도 요게 한번 신용 말려주기고 여기서 깡통이 엄청 많이 난 날이었거든요. 여기서. 여기 또 그때 한번 코스피도 15% 정도, 이 정도 빠졌을 겁니다. 네. 그때 뭐 있었냐면 미중 무역 분쟁 마지막이었어요. 네, 마지막 시기였고 실제로 이게 주봉인데 음봉이 3개 나잖아요. 3개가 나있어 이렇게 크게 네. 한 달 내내 빠졌다는 거니까 맞아요. 이 정도로 급격하게 빠지면 신용잔고 다 녹으면서 뭐 CFD도 박살나고 막 그런 장이었거든요. 근데 요때가 제 심리 상태가 사실 지지난달에 왔었는데 여기로 한 번 더 밀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었던 거고 이때가 뭐였냐면 이러고 나서 이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였냐면 내년에 뭘로 먹고 살지? 네. 중국이랑 미중이랑 싸운다고 하고, 성장성은 떨어진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때도 별별 지금과 비슷한 심리였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주가는 2019년 횡보하다가, 이땐 코로나. 네, 그렇죠. 코로나가 나타났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시장이 조금 정상화된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걸로 이제 좀 정상화된다. 이제 뭐 미국도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줄이고, 이제 우리나라 금리도 지금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일단 금리 이제 마지막 다음 주에 한 번 더 올리고 한 1년 동안 고정하겠다. 그런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이 어쨌든 간에 여기서 조금 더 올릴 수는 있지만, 네. 이거 페드와치 보니까 미국 금리 인상 확률이 이제 5.25까지 가다가 이제 5%로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확률이 내년 3월에. 네. 근데 요거는 어제도 이제 블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뭐 조절하겠다. 그런 기사 나왔고, 오늘은 이제 G20 정상회담에서도, 통화 정책 속도 조절하겠다. 그런 기사 나왔습니다. 그럼 아마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전망 확률을 좀 보면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4.75까지 가든 최종 금리가 5%까지 가든 5.25까지 가든 지금이 4니까 여기서 올릴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8분응 선은 왔잖아요. 그리고 이미 미국 국채 10년물, 우리나라 3년물 국채 금리는 이미 다 반영이 다 되어, 시장 금리는 다 반영됐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슈팅이 얼마큼 가지는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이익은 여전히 감익이기 때문에, 코스피 전체적 감익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요 정도 반등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금리가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의 정상화, 이제 심리도 정상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결국은 이익의 함수라고 하면, 결국은 주가도 따라간다라고 하면, 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 단기간에. 그러면 좀 조정 나오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대변수 보다가, 그 중에서 실적 나오는 애들은 실적 나오는 대로 가고,
또 결국은 금리 인하 사이클로 언젠가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젠가. 언젠가 가요. 언젠가 가요. 그러면 그때 대비해서 지금 만약에 뭐 내년 상반기에 좋은 주식 떨어지면 또 모을 수 있는 주식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하반기까지 전략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지금부터는 뭐 사실 뭐 어떤 큰 자금을 엄청 밀어넣어서 장기 투자합니다. 뭐 그런 주식도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지금은 단기 매매하면서 트레이딩 하면서 잔고 늘리기, 수량, 총 자산 늘리기, 그 정도 하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으로는 딱 요 정도 수준이 지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 그러니까 이제 급락에 이은 기술적인 리바운딩. 이게 베어마켓 랠리가 됐든, 뭐 어떤 명분이 됐든지 간에 네네. 좀 리바운딩이 나오고 나면, 여기 정도라고 하면, 적은 고점 한 2,500포인트 정도가 현실적으로 2,500, 2,600 정도가 좀 오버슈팅 나오면 장기 이평선인데 2,600포인트 정도까지가 이제 마지노선이겠죠. 왜냐하면 장기 이평선 절대로 한 번에 못 들거든요. 결국 물량 소화를 하고 가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근데 리바운딩이 세게 나오려면 또는 그 위에 있는 저항들이 대부분의 지금 종목들이 다 머리 위에 다 저항을 얹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뚫고 가려면 실적이 늘어나던가 다 전반적으로 좋아지던가 아니면 그 위에서 물려있던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왔을 때 안 팔고 버티려면 뭔가 호재를 동반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대를 하기에는 너무 많이 떨어졌다 정도밖에 호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적 어차피 지금 3분기 실적이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는 거의 4분기 실적까지도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년 실적 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 내년 실적이 올해 대비 또는 한 최근 2, 3년 계속 올라가는 섹터들 쪽에서 찾아보면 대형주는 아니겠죠. 대형주 중에서 몇 개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것보다는 이제 종목단에서 흔히 말하는 오늘이 전형적으로 종목장의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오늘 전형적으로 중소형주도 좋고 반도체 소부장도 좋았었고 뭐 2차전지 장비도 괜찮았었고 막 다 괜찮았었는데 그 중에서 분명히 대박. 오히려 내년이 횡보장세에서 오히려 저 같은 브로커나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이게 개별주 좋아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내년은 오히려 좀 더 재밌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2012년부터 그때부터 계속 종목장이었잖아요. 네, 박스 피었잖아요. 약간 그와 유사한 네. 흐름을 보일 것이다. 그렇죠. 네. 이거를 네. 한번 보면요. 네. 마지막으로. 이게 EWY라고요. 미국에 상장돼 있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MSCI 사우스 코리아 ETF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볼 때 달러 환산 코스피.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달러 환산 코스피예요. 근데 요때 한 달 월봉이니까요. 네. 2달 전만 봤을 때 요때가 46불, 47달러? 그 정도 네. 됐었어요. 근데 가격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 이때 환율이 1,400원대가 넘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주가 위치는 요때 코로나라고 봤을 때 주가는 이미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바라보는 코스피는 1,500대 분위기였습니다. 이미. 진짜 많이 빠졌고. 많이 빠져. 엄청 많이 빠져. 왜냐면 환율 효과까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여기서 외국인들이 사면 그리고 환율 정상화되면 지금 환율 무섭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또 엄청 빨리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럼 외국인들은 환차익도 한 20% 기대해 볼 수 있고 외국인들이 결국 들어오는 환이거든요. 맞아요. 환 보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네. 환이랑 그 다음에 주식 매수 차이까지. 더군다나 뭐 요즘에 주간, 월간, 3개월 단위로 진 선물 옵션에서 파생해서는 거의 뭐 돈 가져가거든요. 그럼 세 가지 주식 다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사실 7월부터 외국인들 주식 계속 매수하고 있고 지난달에도 엄청 많이 샀잖아요. 그러면 지금 근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환이 팍 다시 정상화되고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또 외국인들이 놀아나는 또 그런 시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아직은 인정하기 싫지만 한국 시장은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시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이 열리기 전에 약간 중간자적인 시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엄청난 큰 기업들도 현대차, 삼성전자, 뭐 바이오솔루션, 에너지솔루션 같은 큰 기업들도 있고 굵직굵직한 기업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뭐 선물 옵션 거래는 뭐 전 세계 1위라고 하는 그런 투기적인 성향도 또 갖고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래소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중간자적으로 약간 미국과 유럽의 중간에서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죠. 뭐 최근에 올라온 게 뭐 차이나 런도 좀 있었다라는 영향도 있기는 합니다만 외국인들은 결국은 환 보고 들어온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그리고 사실 힌트도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힌트 줬잖아요. 정상화 될 거라고. 네.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환도 정상화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요때가 대략적으로
캐치해가지고 보면 이제 한 2,500에서 600포인트 아직까지도 개인 투자자들이 망설이거든요. 주식 매수에 망설이죠. 대해서 망설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 망설이시는 분들까지 한번 사볼까 할 때가 조금 이제 줄여야 될 때가 아닌가. 근데 그건 모르니까 결국은 환상적인 매매 방법이 있잖아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네, 그게 지금은 답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욕심 안 내고. 결국은 지금 주가 내려오면서 이 코스피가 하나의 주식 차트라고 봤을 때 다 내려오면서 이평 맞고 저항 맞고 저항 맞고 하다가 이제 21선 뚫고 올라간 거니까. 맞아요. 다음 저항이라고 하면 61선인데 61선 이런 저항도 사실 개별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에 절대 뚫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거치면서 이제 매물 소화를 좀 하겠죠. 매물 소화를 할 거고요. 결국은 키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다고 보는데, 네. 자, 요게 중요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를 안 볼 수가 없죠.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방향의 핵심도 갖고 있고, 결국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늘어야 코스피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결국 늘어나야, 반도체가 늘어나야, 늘어나겠죠. 자, 요거 삼성전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1년 정도 선행해왔던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왜 2018년을 말씀드렸냐면, 네. 요거 한번 봐볼게요. 이거 월봉인데요. 2016년부터 주가는 이때가 이제 분할하기 전이니까 이때 130만 원대에서 270만 원대 갔지. 주식 분할하기 전에. 네, 분할하기 전에 50분의 1 하기 전에입니다. 이렇게 한 2배 정도 났었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25,000원에서 55,000원 정도까지 찍었었던 요 시대 시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 실적 기억 못 하실 테니까 오래전이라 어땠을 것 같으세요? 삼성전자 실적 2016년에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안 좋았고 네. 그 다음에 2017년부터 좀 좋아지지 않았나요?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역대 최고치는 2018년에 찍었죠. 2018년에 맞아요, 찍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주가는 2018년 내내 빠졌습니다. 이때 어땠냐면 이게 희한하게 분기 발표할 때마다 반등하긴 했었어요. 반등. 발표했는데 사상 최고 실적 와 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밀리고 또 분기 최대 실적 발표 와 하고 올리더라고. 그러니까 보면 자 이거를 한번 봐볼게요. 연간으로 보면요. 2017년도 이게 2016년에 잘려서 그런데 2016년도가 한 26조 대인가 그랬을 겁니다. 근데 2017년도에 53조가 나왔고 오히려 2018년도에 59조 가깝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게 확정 실적이니까 2019년도에 27조가 나왔지만 2018년도 당시에 2018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요때쯤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2018년도로 돌아갔을 때 이때쯤에 있다고 쳤을 때 2018년도 상반기에 삼성전자의 2019년, 2020년도 예상 영업 실적 리포트를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60조가 다 넘었었어요. 어마어마하네 진짜. 네. 그랬으면 주가가 안 빠졌겠죠? 네, 실제로 그렇게 나왔으면. 그렇죠. 근데 막상 까보니까 2018년도를 피크로 해가지고 2019년도 실적이 박살이 났죠.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오히려 주가는 2020년, 19년 보면 박살난 해 올랐죠, 오히려. 그러네요. 올랐죠, 오히려 역으로. 보면 2019년도에는 27조밖에 안 나왔어요. 이때 예상 실적이 60조가 넘었었다고요. 그때 당시에. 근데 막상 분기별로 까봤더니 네. 반토막이 났었어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올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20년 나오고 2021년 나오고 역시나 이번에도 2021년 피크 찍고 주가는 이미 근데 2020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맞아요. 21년 상반 1월 달이 고점이었고. 맞아요. 그죠?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23년도 지금 실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34조로. 석 달 전만 해도 이거 50조가 넘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60조 당연히 넘었어. 네. 근데 지금 2024년 실적 예상 추정치도 많이 떨어졌네요. 이때도 사실 되게 많이 높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삼성전자 예상 추정치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떨어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럼 언젠가는 분명히 지금 소위 말하는 감익 구간이잖아요. 코스피도 당연히 감익되고 있겠죠. 그럼 이 감익이 언젠가 끝날 겁니다. 언제가 되든. 언제 끝날지 몰라. 이게 그래서 바닥에 뭐 의미가 없다라는 게 네.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뭐 그건 뭐 금리 사이클이나 여러 가지들 앞으로 우리가 계속 현생을 살면서 계속 추정치를 계속 추적해 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이거 주간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갈 때마다 주간마다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50조, 60조 가까이 됐던 게 지금 벌써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이제 떨어질 때도 떨어질 만큼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어제 워렌 버핏이 뭐 TSMC 뭐 맞아요. 5조인가 매수한다는 기사도 네, 났었고. 지분 샀어요. 네. 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 감익되는 속도 또는 M&A 추정치들이 떨어지는 때가 이제 주로 이제 거의 끝 마무리될 때가 올 겁니다. 또는 옆으로 플랫하게 가는 정도가 올 겁니다. 예. 그 하이닉스는 더 심하죠, 사실. 하이닉스는 이제 적자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90% 정도. 네. 심각하네요. 여기 보시면 EPS는 뭐 네. 이제 EPS를 적자로 보는데도 증거사를 제가 본 것 같기는 한데 되게 안 똑같아요. 좋겠네요, 진짜. 네, 내년이 엄청 안 좋죠. 오. 네, 더 심합니다. 여기는 반도체 완전 거의 제대로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요게 믿을 수가 없. 그러니까 2023년도 계속 감익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23년도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24년도 숫자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확실해져야 24년도 나오겠죠. 내년 것도 아직 부정확한데 내후년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것처럼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의 추정치가 떨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도 반도체 만들고 우리 생활용품하고 밀접한 거잖아요. 결국 경기 민감주라고 봐요. 네. 성장주기도 하지만 경기 민감주. 그렇죠. 그러면 결국 나중에 가서 미국에서 금리를 떨어뜨리건 미국이 또 아무리 물가를 잡는다고 해도 이제 경기도 또 같이 봐야 되는 거니까 언젠간 금리 인하 사이클로 가겠죠. 고픈 5%까지 올린 다음에 옆으로 횡보 한 1년 유지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가다 보면 언젠가는 다운 사이클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주가는 먼저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 시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기까지는 뭐 지금 떨어질 만큼 사실 많이 떨어졌잖아요. 뭐 고점 대비하면 이제 거의 반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0% 이상 빠졌다가 이제 반등하는 구간이니까. 맞아요. 네. 여기서 동봉은 여기서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거 대형주들은 반도체 관련 섹터들은 굳이 공격적으로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네. 배당금 나오면 배당금 그냥 적립식으로 사는 거 정도. 네, 대신에 6만 원 이하로 혹시나 가면 6만 원 이하에서 사서 버티는 건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른 건 몰라도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는 사실 조금 우려스럽기는 해요. 뭐 그 중국 뭐 반도체 장비도 그렇고 실적 뭐 올라갈 때 좀 더 화끈하게 올라가는 경향들도 있지만 급할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삼성전자는 흔히 말하는 바이더 딥 같은 종목 푹 밀렸을 때 그냥 살 수 있는 종목들이 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 컨센서스 이게 이제 낮아지는 폭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이게 둔화되고 약간 플랫하게 맞습니다. 유지되는 네. 그런 상황이 와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맞습니다. 반등할 수 네. 있는 그런 시기가 나와요. 네, 그때가 와야지 네. 뭔가 또는 이제 바닥에서 이미 거래량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네. 요때도 저 개인적인 팁인데요. 이런 거래량들이 지금 보면 거래량들이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말라 있잖아요. 많이 말라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때 보시면 이제 최고점에서 거래량 터졌을 때 물량이 빠져나가는 거라고 봤는데 이게 바닥에서 오히려 나오면 좋은 게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6년 5월 31일 여기 요런 거 이걸 역으로 뒤집으면 바닥에서 대량 거래잖아요. 이거는 고점에서 대량 거래고 네. 요런 게 한번 요런 게 이제 1차 신호고 제가 이제 요거는 뭐 일률적으로 뭐 좀 적용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나왔다는 거는 누군가가 엄청 많이 샀다는 거잖아요. 네. 이날 또 하필 양봉이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양봉인 날 이게 블록들이었을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왕창 샀다는 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정보를 아는 누군가가 이게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누군가가 샀겠죠. 저 신호를 저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뭔가 이게 빵 나오는 이제 올라갑니다. 라는 신호가 나올 때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가격 상관없이 그때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사들어가는 시간인데 그때까지는 뭐 좀 기다리는 시간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이게 저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반등을 했기 때문에 네. 뭐 기간 조정이라든지 약간 네, 쉬어갈 당연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염두에 가능성이 두시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막 적극적으로 사기는 좀 애매하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벌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